나도 지금 그냥 같이 앉아서 강의 들었는데, 이거 내 영역인데 그냥 첫날부터 절차법을 막 가르치네요. 원래는 여러분도 기대했다면 뭐 민법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이 절차법 얘기를 시작할까? 여러분도 혹시 궁금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다음번 강의에 이제 권리 의무, 즉 처음에 사례를 등장시킨 게 내 생각이에요. 맞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월급을 2개월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전화기가 부셔진 상황이 나오고 그 양자 간에 이제 그걸 갖고 트러블이 나왔을 때 월급 400만 원 받는 그 어떤 싸움의 시초는 고용관계라는 데서 시초를 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채권 강론에 가면 전형 계약 중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해서 채권법이라는 민법 4에 가면 14개 전형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리가 어떤 계약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분류할 수 있는 14개를 전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고용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취업했다, 사람을 쓴다, 그 관계에서 월급 못 받는 거, 그것을 풀어가려고 그런 상황이 설정된 것 같아요. 내 추측에. 그다음에 휴대전화기, 아까 핸드폰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뭐 휴대전화기라고 쓰라는데 연수원적인 발상이지 우리는 로스쿨이니까 그냥 쓰면 돼요. 연수원은 너무 치사해요. 1억 원도 우리 때는 1억 원을 그냥 한글로 1억 원 쓰면 안 되고 그 동그라미로 써야 돼요. 제한수.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너무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1억 원 쓰는 건 인정해 주는데 실은 1억 원도 1억 다음에 띄고 원 써야 돼요. 뭐 참 치사해요. 여러분 치사해. 그 판사라는 사람은 그 연수원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똑똑하고 아주 치밀한 그게 달하는 게 그 교육 과정이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형사 사건에서 여러분이 뭐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형사 살인의 증거로 뭐 어떤 뭐 이런 거로 피 묻은 옷 같은 게 이제 증거품으로 나왔다. 뭐 이랬을 때 이제 그 증거를 써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우리로 치면 우하기는 일본 말이죠. 상의, 윗도리, 위, 옷, 뭐 그러면 상의 하나 뭐 그 다음에 단위가 한 벌, 일착, 한 벌, 일착 했을 때 치사하게 상의 한 벌 하면 우리는 대충 윗돌이 하나 뭐 그게 증거로 피 묻은 증거다. 그런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데 틀리는 거예요. 상의는 한 벌이 아니죠. 상하의가 한 벌이죠. 그러니까 그거 깎아버려요. 그 다음에 뭐 치사해. 아까 뭐 우리 등기부도 보고 나중에 뭐 주민등록 뭐 이런 등초본 보는데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소장에 이제 주소가 등장해야 돼요.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사자. 그런데 막 앞에는 거기 은평구 신사동이라고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듯 하면서 어딘가 갑자기 보니까 여기 강남에 있는 신사동이 서초구인지 강남구인지 어디죠? 강남구 신사동인가? 서초구 신사동인가? 강남구 신사동이죠. 뒤에서 보면 강남구 신사동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에는 은평구 신사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꼼꼼히 안 보면 그냥 은평구 신사동에 소장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 주소가 그렇게 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판결도 그냥 더 추가적으로 제가 자세히 기록을 안 보고 써버리면 딱 틀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변호사는 그 사법연수원 교육은 주로 이제 판사 교육이니까 변호사가 좀 삘빠하다. 자, 엉터리다. 아까 뭐 변호사는 잘못할 리 없다는데 변호사가 왜 잘못 안 해? 수억 잘못해요, 변호사. 뭐 그렇게 해갖고 온 거야. 근데 판사는 되게 꼼꼼하니까 그걸 잘 살펴보니까 이게 은평구 신사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록. 그러니까 변호사가 소장에 적어온 거는 은평구 신사동인데 기타 공적인 이런 기록에는 이게 여기 신사동이니까 판결문에는 그 사람 주소를 그 공적인 기록에 따라서 여기 강남구의 신사동으로 써줘야 되는데 만연히 소장 것만 보고 찬찬히 안 챙기다가는 그 딱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치사하게. 그런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판사는 진짜 꼼꼼하고 뭐 원래도 똑똑했고 한데 아주 그러니까 그 성실함, 꼼꼼함, 머리 좋음 이거에 뭐 최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핸드폰이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아까 우연히 나오던데 내가 학생들한테 나는 아까 청구 취지를 먼저 쓰고 청구 원인을 먼저 써야 되는 게 그건데 내가 좀 체제 반항적이게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뭔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체제 반항적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나도 얘기했어요. 나는 한번 개겨보고 싶다. 원래 여러분이 국어적으로 보면 두 갈씩 미갈씩 나오는데 이리저리 저리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가 우리의 논리의 흐름이 맞지 어떻게 이런 결론이 있다 하고서 뒤에 이렇게 쓰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애들한테 뭐 청구 취지부터 쓰냐? 원래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은 249절 보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당사자 이런 걸 기재해라. 반드시 기재하라. 필수적으로 기재하라.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지. 순서는 청구 취지 앞에 안 쓰면 안 된다 등등까지는 없어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개겨보자. 그 다음에 내 논리 머리 구조는 이리저리 저리해서 결국 이렇게 돈 받을 게 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쓰고 청구 취지를 그 다음에 쓰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그걸 임팩트를 주면서 어떤 이 머릿속에 기억시키려고 했었던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데 나보다 좀 강도는 낮아요. 나는 강하게 그러자인데 거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는데 나는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자. 왜 그러느냐. 실제 변호사 시험에 기록형 시험을 보는데 이 답안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답안지 쓰다가 그런 경험 있죠. 앞에 게 좀 모르는데 뒤 거부터 먼저 써야겠으면 앞에 거 어떻게 해요? 대충 그 정도 여백 놔두고 뒤에 써야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물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써가면 좋은데 실제 소장을 쓰라는데 이게 결론을 먼저 딱 어떻게 써요? 또는 결론을 먼저 썼는데 나중에 막 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앞에 와서 막 다시 지우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결국 답안지 쓰는 그 시험에 테크닉적으로 앞에 하나를 넉넉히 띄워두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가 먼저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갈 분량 정도를 그냥 대충 넉넉하게 반 페이지든 한 페이지든 놓고 뒤에를 먼저 쓴다. 실제 시험에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앞에 거가 결론이 나왔으면 뒤에 거는 이게 원래 논리 구조는 뒤에 거에 따라서 청구 원인에 따라서 그런 이유 하에서 이리저리 모아봤더니 그런 결론이 나온다. 청구 취지로서 간결 명료한 결론이 먼저 적히는 게 논리 구조하고는 안 맞으니까 시험에서도 그런 어떤 우리가 쓰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요령껏 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실제 답안지를 그 지저분하게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 막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울 수도 없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여백을 놔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구 취지를 먼저 기재하고 청구 원인을 나중에 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아까 내가 그걸 좀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고 임팩트로 나는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왜 지금 절차를 먼저 했는지 나도 처음에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의도를 보니까 여기서 고용계약, 그 다음에 여기서 불법행위라는 채권 강론에 가서 보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어떤 법정 채권관계 이런 게 지금 계약 말고 또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불법행위라는 채권법 강론에서의 그 파트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민법, 뭐 채권법 이런 거 배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혹시 의아해한다면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즉 재판 절차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라는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을 확정을 해서 법규를 적용해서 이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판결 절차예요. 지금 소송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절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돈 빌려준 사실이 있으면 고용 이런 관계가 있으면 돈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민법에 가서 보면 민법 598조에 보면 소비대차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 소비대차라는 말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빌려준 걸 그런 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돈 빌려줬으면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양으로
돌려줘야 돼요.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대주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대여하다 할 때 이 대주. 빌린 사람은 그럼 뭐예요? 아까 대답 짜고 나온 듯이 잘하대 대답. 한번 말해봐. 못하지. 나랑은 안 짰으니까. 어? 돈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하니까 빌려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 그런 대칭 용어로. 소비 대차에서 찾아봐. 그 정도 힌트 주면 나오잖아. 소비 대차. 대주? 안 짰으니까 못하나. 아까 짠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어? 소주가 왜 나와? 소비 대주 차주. 우리도 좀 짠 척하고 나오지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대주, 차주 이런 용어를 쓰는데 대여자, 빌린 사람, 차용한다 이런 말 쓰잖아. 차주. 그러니까 그 소비대차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 결국 변제기에 갚아야 될 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 그게 채권이야. 우리가 채권은 한자로 쓰면 두 개 있어. 여러분이 채권이라고 그래서 권리 말고 어떤 유가증권의 채권이라는 게 있어. 혹시 자동차 같은 거 산다든지 집을 구매한다든지 등기할 때 뭐 주택 매입할 때 무슨 채권을 산다든지 할 때는 그 유가증권 뭐 그런 의미의 채권이고 지금 말하는 물권 채권 할 때는 권리란 말이야. 그럼 이러한 권리, 물건이면 물권, 권리, 물건에 대한 지배하는 권리 등의 소유권, 채권, 상대방한테 내가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은 물권, 채권, 이 권리 반대의 국면에 본다면 의무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데 그렇게 관념적으로 만든 것을 너 싸움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너 받을 권리가 있다, 너 줄 의무가 있다라는 이 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막 권리를 만져볼 수가 없어. 의무를 만져볼 수가 없어.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 물건은 만져볼 수 있지만, 물건은 만져볼 수 있지만 그 물건은 관념으로 만든 거야. 물건에 대칭되는 채권은 관념으로 만든 거야. 근데 막 둘이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못 해줘. 그럼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판의 프로세싱은 어떻게 되느냐. 대여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소전제로, 그 다음에 민법 598조 소비대차의 요건과 효과를 봤더니 그런 요건 하에 그런 효과는 변제기에 그래서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는 말을 봤더니 대여자는 차용자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가 되고 차용자는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이 권리 의무를 확정해주는 이런 프로세싱이 판결 절차인가. 그러니까 이 판결 절차는 부득이 대여 사실이라는 것을 소전제로 해서 법규를 대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확정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트에서 추리 논증 이런 걸 보고 그게 왜 법학 적성 시험이냐 이런 논리, 이 프로세싱이 여기에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도입해서 소전제, 대전제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 절차,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확정됐다라는 것은 결국 판결로 너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아까 청구 인용 아니면 돈 받을 권리가 없다. 청구 기각. 이라는 판결은 사람이 열심히 6개월, 1년 걸려서 아까 변론을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6개월, 1년씩 싸웠는데 결국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몰라. 왜?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게 없어. 당사자는 열불나서 드립다 싸우고 법원 가서 억울하다라고 하고 아까 뭐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한다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 피고가 6천만 원 주라. 아까 그 사안으로 보면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 개뿔 6개월 걸려가지고 열불나서 싸워서 뭐 법원 가서 하소연해가지고 하늘이 아는 진실에 의해서 내가 돈 받을 줄 알았더니 결국 주어지는 것은 이 판결문 휴지 조각 같은 거 하나 주면서 이러니까 열불 나니까 요새 뭐 변호인이 히트한다는데 변호인 이전에 뭐가 하나 히트했잖아 영화. 막 그러다가 안 되면 뭐야 남 되면 불지르고 싶다가 안 되면 석궁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게 해결됐다고 당사자들은 생각 못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400만 원, 500만 원을 손에 줘야 되는 건데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순수히 그것에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가 지급을 한다면 분쟁은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이 있다면 아까 고용관계에서 월급 못 받은 거 또는 휴대전화기 부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다툼이
없다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다툼이 있는 거죠. 아까 사안을 보면 뭐 고용돼서 월급을 안 주는 뭔가 변명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휴대전화기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손해를 배상을 안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월급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받을 권리가 있다, 또는 뭐 없다. 너한테 손해배상으로 휴대전화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받을 권리가 있다가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소송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이 판결은, 소송은 이런 권리 의무를 확정할 뿐이야. 아까 휴지 조각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한 바가 있는 확정할 뿐이야. 이것을 순수하게 분쟁에 있어서 승복하고 돈을 주면 되는데 무언가 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 실제 우리가 벌어진 건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일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돈 줘야 된다고 내려줬는데도 안 주는 이 사람 마음은 알 길 없는데 보통은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없으면 아까 그 다음 단계에서 강제 집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또 돈이 있다고 할 때, 재산이 있다고 할 때 400만 원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가서 강제로라도 집행을 해서 받아내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가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진짜 석궁이지. 그냥 남대문 분질러야지. 그거 어떻게? 그걸 손에 져주는 거. 여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휴지 조각으로는 5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그 소송하기 전에 자기 주장상 받을 게 있어서 막 싸웠는데 지금 달라진 것도 없어. 종이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도 그 종이를 받아두는 게 의미는 있어. 왜 의미가 있어? 채무자가, 피고가 돈이 지금 재산이 없어서 사실상 선뜻 주지도 못하고 더더욱 선뜻 안 주는 것을 지나쳐서 내 강제로 가서 뺏어오려는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분쟁의 권리관계를 확정해주면 시효 같은 게 나중에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에 소멸시효 같은 게 배우는데 원래의 권리관계의 시효가 이 판결을 받아두면 일률적으로 10년을 더 이제 있다까지도 괜찮아. 그러니까 원래의 채권 채무 관계가 1년짜리일지 뭐 3년짜리일지 5년짜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판결조차 안 받아놓고 있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날아가 버리는데 이 판결을 받아두면 일률적으로 10년간은 괜찮아. 그런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판결을 받아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설사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가 되게 세게 붙어.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게 연 20%씩 붙어. 그러니까 원래 500만 원짜리 싸우면 한 4년 지나면 어떻게 돼? 2배가 되는 셈이야. 두 배급에 한 4, 5년 흘러가 버리면 20% 정도씩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사실은 좀 허탈해. 그런데 재산이 있다고 친다면 이 채무자의 피고인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아까 민사집행.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 의무, 즉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라면 민사집행법은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권리를 확정하고 이 확정된 것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집행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용어로서 아까 경매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잠깐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애초부터 이런 싸움에 있어서와 상관없이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경우는 이 저당권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한 번도 용어 안 나왔는데 여기서 집행 권한이 되는 거야. 판결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느낌 알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저당권에 의한 실행은 거기서 표현한다면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곧바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면 그 자체로 집행을 들어가. 그게 아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종래의
강제 경매와 대칭돼서 임의 경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물권법에서 저당권에서 나오는 용어야.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일단 도입을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경매라는 용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 경매, 이런 개념이 아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판결과 집행 절차를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실제 판결의 프로세싱에 있어서 소장부터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실은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까지 이렇게 가는 걸 설명하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상 그 변론을 종결하는 뭐 이런 단계까지 지금 설명이 됐고, 이제 판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되는 요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쭉 설명된 거야.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 여러분이 어떤 다른 데서 받은 정보로는 민법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않을까 하고 왔을까 봐 내가 얘기해 주는데, 지금 김 법무관의 의도는 이런 소송 구조, 민사의 어떤 전체적인 분쟁 해결의 구조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갖다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실현하고 이런 개념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런 과정을 설명해 준 것 같아. 그래서 내 영역이 조금 침탈된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나섰어. 딴 거였으면 내가 나설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 나선 거는 내가 원래 하는 분야여서 나서게 됐고, 또 혹시 민법 막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뭐 조금 뭐 갑자기 뭔가 꼬셔대더니 뭐 이상한 거를 끌고 간다라고 혹시 오해할까 봐 아마 다음번에 채권, 물권 이런 게 막 나올 것 같아.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마무리해 줄 테니까 듣고, 계속 내가 중간에 여러분이 끼어들까 말까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막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이 분산되거나 헷갈릴까 봐 그냥 이렇게 잠깐 딴짓할 때 살짝 끼어들어 버리는데, 계속 내가 앉아 있으면서 두 번째 타임은 보안 강의를 할 거니까 거기 계획 일정표에 보면 뭐 쓰다가 안 쓴 데 있는데 그게 보안 강의가 있는 건데 안 써진 거니까 그날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고 빈칸 있는 게 아마 내가 보안 강의 한다고 하다가 안 써진 것 같아. 새로운 계획서는 채워져서 갔고, 그 다음에 이 일정표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언젠가 화요일로 잡힌 거는 그날이 목금토가 무슨 설날이 걸려서 한번 월수금으로 못하고 월화수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시 기존 어떤 여러분이 정보를 얻은 진도랄까 학습 방법에서 오늘은 특이하게 간 거는 내가 설명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너무 우리가 이상한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쫓아오면 될 거예요. 내가 계속 보완으로 해줄 거예요. 다만 나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개입돼서 하는 거가 이 방해 안 되고 적절할지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타임은 보안 강의 내지 계속 관계되는 법학 입문적인 또는 보안 또는 로스쿨에 관계되는, 하여튼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